오늘 25강입니다. 전번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하는데요. 다들 건강하게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25강 하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 그 군주인 황공이 세상 관중과 숙붕을 데리고 고죽국을 점령을 갔어요. 그런데 점령을 가가지고 점령을 했죠. 그래서 봄부터 겨울까지 길게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이죠. 돌아오는 길에 군대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난감했죠. 그러니까 세상 그 관중한테 그 황공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관중이 그랬습니다. 늙은 말은 영물이니까 말 몇 피를 사막에다 풀어놓으면 아마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정말 그 말대로 사막에다가 이제 늙은 말을 몇 피를 풀어놓으니까 사막을 벗어나서 길을 찾아서 갔어요. 계속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번에는 어느 산에 도착했는데 병사들이라든지 이 짐승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갈증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도가도 오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고 있던 그 숙붕이라는 이제 관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미를 보면서 개미는 겨울에는 추우니까 양지 바른 곳에 그 굴을 파서 살고요. 겨울에는 이제 그 여름에는 따스우니까 이제 그 음지에다 굴을 파고 사는데 특히 개미는 개미굴 밑에는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굴을 파보면 틀림없이 물이 있을 거니까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한테 말하니까 왕이 지시를 내려요. 개미굴을 파헤쳐라. 그래서 그 파헤치니까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병사나 이제 그 짐승들한테 이제 충분히 물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그 하찮은 그 벌레들도 지진이나 홍수가 난다든지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준답니다. 개미가 움직인다든지 또 이제 소라 고동이 바람이 불으면 다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하찮은 벌레들한테도 그 상당히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관중과 숙풍도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그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이 하찮은 미인물에게서도 지혜를 배워서 이 일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혼자 끙끙대면서 그걸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많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 말은 한자로 노마지지라는 고사성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은 노마지지, 늙은 말과 개미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 오늘 25강이네요. 근데 이제 오늘 25강인데 특히 오늘은 그 담양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오제 홍정순 화백께서 오셨어요. 홍정순 화백은 그 사군자나 은인화에 능합니다. 그리고 화실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니까 담양에 오시면 꼭 들려서 차도 한 잔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25강입니다. 내가 쓴 시가 시인지 되물어라. 또 부질없는 그 시 분석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이걸 분석하지 말아라 이거죠. 첫 번째입니다. 내가 쓴 시가 시인지 되물어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글이라는 것이 바로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는 느낌과 감성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시를 웅변하듯이 또
뭐 다른 말을 사설 쓸 수도 이렇게 써서는 안 돼요. 시는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이 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항시 느낌과 감성으로 그 이루어진 존재의 집인지 그를 판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시는 근원적인 꿈이 있는가? 제가 전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시는 사랑이고 시는 생명이며 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결국 시는 사람인 것이죠. 네, 시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꿈이 있는가? 사람에게 꿈이 없으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꿈 없는 삶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라는 그 꿈, 내일이라는 꿈은 내일이면 잘 되겠지. 내일이면 더 건강해지겠지. 내일이면 돈 더 많이 벌겠지. 항시 그 내일이라는 곳에 꿈을 두고 삽니다. 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꿈이. 그럼 시 속에도 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시쓸 맛 없고 수필 글 쓸 맛이 없지. 항시 내 글에는 꿈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시적으로 뭐 희망을 가지고 막 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회적인 어떤 은유, 메타포를 가지고 써야 돼요. 내 시를 접하는 타인의 생각은 어떤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만을 비우고 자기 자조적인 것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분들이 좀 많아요. 불필요한 덧칠이 있는지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수식어, 쓸데없이 미사여구만 내려놓고 목적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자기는 잘 썼다고 하지만 막상 보면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적사항이 분명해야 돼요. 가급적 수식어를 버리고 단문으로 써야 돼요. 이게 말을 계속 이어가지고 본문으로 계속 이게 글을 쓰면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중문, 복문 그러잖아요. 단문으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글을 이렇게 해서 내려가야 돼요. 유쾌한 말장난이 아닌지 살펴보자. 말장난은 유쾌한 말장난이 있고 불쾌한 말장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유쾌한 말장난도 불쾌한 말장난도 아닌 중간적인 언어, 그걸 찾아내려고 합니다. 네, 그게 객관성을 확립해야 한다, 확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 하나 한번 알아볼게요. 네인스틱입니다. 네인스틱. 생소한 언어일 수 있어요. 네인스틱이 뭐냐면요, 그 남미 안데스 산맥 같은데 그 선인장이, 기둥선인장이 크게 자라는데 선인장을 잘라서 그 속을 파냅니다. 그래서 바짝 말려요. 바짝 말려가지고 그 속에 그 모래를 집어넣어서 흔들어요. 그러면 철썩철썩 비 오는 소리가 나요. 이게 파도 소리도 나고 비 오는 소리도 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써먹냐면 기우제 때 그걸 다들 들고 그렇게 허게끔 만들어요. 근데 기우제를 지내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기우제를 지내는 근본 원인은 왕권에 있어요. 비가 안 오거나 흉흉하면, 농사가 안 되면 왕이 그 자리를 위협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왕은 그걸 노리는 거죠. 안 돼도 비가 결국 오거든요. 언젠가는 비가 와요. 그럼 내가 여러분하고 합심해서 기우제를 지냈다 해서 그런 왕권 유지를 위해서 대체적으로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기우제를 그냥 기다리다 안 오면 지내는 거죠. 비가 지금 올뚱말뚱한데 기우제 지내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기우제를 지낼 때 쓰는 그 도구가 네인스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츰 햇볕이 마르고 있어요. 보통 건기가 아니네요. 햇볕이 마르고 있어요, 지금. 예, 마른 다음에 젖은 것이 말라야 돼요. 상식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햇볕이 마르고 있어요. 빗방울이 모래 알갱이가 됐거든요. 엄청난 가뭄입니다. 지금 빗방울조차도 얼마나 가물었으면 모래 알갱이가 돼버린 거죠. 네, 빗방울이 모래 알갱이가 됐어요. 말도 못하게 가물은 겁니다. 건기의 감정을
구름이 알까요? 구름이 뭘 알겠습니까?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들이. 캄캄한 사막에서 사그락 사그락 소리가 들리며 지금 기우제를 지내는 그 모습입니다. 그건 바람의 환승이에요. 바람이 환승을 해야 돼요. 그 바람만 계속 불어가지고는 안 돼요. 환승을 해서 다른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비구름을 몰고 와야 되는 거죠. 땅과 하늘로 공명을 채우듯. 공명이라는 것은 그 레인스틱이라는 소리로 땅과 하늘을 꽉 채워야 구름이 달려와서 비를 내리는 겁니다. 지그시 입술을 깨무는 지평선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평선은 지구와 반구의 하늘과 경계잖아요. 수평선은 하늘과 바다와의 경계입니다. 당신의 마른 눈물을 생각했는지 바람이 날개를 꺾고 있네요. 그러니까 구름 뒤에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구름 앞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구름이 있으면 그 뒤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구름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어떤 경우도 구름은 바람 앞에 있는 겁니다. 모래 위로 자잘자잘 튀는 빗방울이 이제 비가 오는 그런 어떤 형상이에요. 힘찬 미래를 예견했다. 비가 오니까 이제 하늘을 질르는 거죠. 그래서 힘찬 미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경계선 밖으로 이 말은 빼도 됩니다. 하늘의 마지막 이정표를 돌려 세우는 비구름을 부드러운 가시로 찔러보세요. 선인장 가시입니다. 비구름이 있어요. 풍선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걸 가시로 찔르면 빗방울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를 향해 젖은 햇빛이 톡톡 터집니다. 이제 비가 오고 있네요. 햇빛이 톡톡 터지니까 젖은 햇빛이. 자, 이제 그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 지금 비가 오는 것을 지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네팔상이네요. 이거 문영미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팔상의 정화연. 분절된 말들이 이 골목에 모으거다. 춥고 높은 바람들이 산을 내려온 듯 어눌하고 까무잡잡하게 탄 말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동네가 되고 동네는 골목을 만들고 늙은 소처럼 어슬렁거리는 휴일이 있다. 먼 곳의 일을 동경했을까? 가끔은 무명지잘린 송금이 있었다. 창문 없는 공장의 몇 달이 고지대의 공기로 가득 찬다. 마음이 어둑해지면 찾는 네팔상에. 기웃거리는 한국어는 이국의 말 같다. 달밥과 향신료가 듬뿍 뺀 커리와 아짜르. 손에도 엄격한 계급이 있어 왼손은 얼씬도 못하는 밥상. 그러나 흐르는 물속을 따라가 보면 다가가서 슬쩍 씻겨주는 손. 그쪽에는 설산을 돌아 나온 강의 기류가 있다. 날개를 달고 긴 숫자들이 고산을 넘어간다. 몇 개의 봉우리가 창문을 두드린다. 질긴 노동이 차가운 맨손에서 목장갑으로 낡아갔다. 세상에는 분명 돌아가는 날짜가 있다는 것에 경배. 히말라야 줄기를 잡아끄는 골목의 밤은 왁작지껄하거나 까무잡잡하다. 네팔 말을 몰라 그냥 네팔상해라 부르는 곳. 알고 보면 그 가게 주인은 네팔 사람이 아니다. 돌아갈 날짜가 간절한 사람들은 함부로 부유하는 주소에서 주인으로 지내지 않는다. 아, 네. 네팔상이에요. 분절된 말들이 이 골목을 모으거다. 말이 분절됐다는 것은 띄엄띄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팔인들이 한국어를 띄엄띄엄 하고 있는지
한국인이 네팔 말을 띄엄띄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적으로 보면 그 네팔 사람들이 여기 노동자로 오신 분들이 띄엄띄엄 우리나라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네팔 상위에서. 춥고 높은 발음들이 산을 내려온 듯 어눌하고, 춥고 높은 발음들이죠. 히말라야 산맥,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 가장 높죠. 예, 산을 내려온 듯 어눌하다. 어눌하다는 말은요, 군울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군울. 해발 고도라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발 고도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냐면, 해수면의 높이를 가지고 해발 고도를 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해안 같은 경우도 해수면이 만조가 있고 간조가 있어요. 물이 가득 찰 때와 간조가 하루면 2번씩 일어나요. 6시간씩. 6시간을 물을 차고 6시간을 물을 빠지고, 다시 6시간 물을 차고 6시간이 물이 빠져요. 근데 서해안은 평균 그 높이가 5m예요. 그럼 어디다 대고 이 평균 해수면을 잡을 것이냐? 그럼 그 중간이잖아요. 중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발 그 평균 높이를 고정값을 딱 해놨어요. 26m예요. 26m에서 고정값을 딱 해놓고요. 그 중간값이죠. 중간에서 잰 거예요. 그러니까 젤로 만조와 간조의 중간치. 그러니까 목포에서 해발 고도를 재면 틀리고 인천에서 재면 또 틀리는 거예요. 제주도 재면 또 틀리고 다 틀리죠. 근데 그거를 고정값을 만들어 놨어요. 26m라고. 근데 그 해발 고도에 고정값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인하대학교 그 운동장에 있어요. 인하대학교 운동장에 그 표준 고정값이 돼 있는 그 높이예요. 거기가 표준이에요. 근데 도시마다 기준점이 있어요. 광주는 있잖아요. 충장로에 있어요. 충장로 3가에 그 기준점이 있어요. 각 도시마다 다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가 거기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에서 거리는 어디냐면요, 이쪽 톨게이트 나가는 톨게이트에서 그쪽 들어가는 톨게이트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게 우리가 그 기준값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값, 우리 해발고도의 기준값은 육지에서 고정값으로 26m를 두고 그 높낮이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 인하대학교 교정의 그 기준값, 그 표준 기준값 거기에 있어요. 좀 알으면 재밌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면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얼마 정도 떨어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태양 뜻입니까? 복사해야 됩니까? 여기 지구를 데운 열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그 바로 복사열이라고 해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복사열. 그러니까 복사열이, 예를 들면 지구를 데운 복사열이 겨울은 좀 찹잖아요. 그럼 올라갈수록 더 차지죠. 예를 들면 여름에는 좀 복사열이 많잖아요. 올라가도 좀 많지요. 그래서 이제 그 해발고도 나와서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평균 고도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평균 고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저도 공부해서 아는 것이니까. 482m입니다. 전 세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곳은 우리가 소돔산이라고 사해 지역에 있어요. 소돔산. 거기는 430m예요. 마이너스 430m. 이게 해발 고도보다 마이너스 430m 지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짜무잡잡하게 탄 말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동네가 되고, 동네는 또 골목을 만들고, 늙은 소처럼 어슬렁거리는 휴일이 있다. 휴일에는 일을 안 하니까 먼 곳의 일을 동경했을까. 동경이라는 것은 우러르거나 간절하게 뭔가를 바라는 거죠. 예. 가끔은 무명지 잘린 송금이 있었다. 일을 하면서 무명지가 어떤 것을 무명지라고 할까요? 4번째 손가락입니다. 이거를 약지라고도 해요. 약지. 이게 무명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혼 반지를 여기다 끼는 거예요. 최초로
뭡니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창문 없는 공장은 몇 달이 고지대의 공기로 가득 찬다. 이게 열악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문도 없는데 고지대의 공기로 가득 찬다는 것은 그 네팔의 그 고지대에 그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둑해지면 찾는 네팔상에 기웃거리는 한국어는 이구구 말 같다. 그러니까 네팔 말을 하는데 한 번씩 이제 한국말을 하는 거잖아요. 주인한테 뭐 예를 들면 라면 주세요 할 때는 뭐 네팔 말로 라면이라고 못 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뭔 물건을 살 때도 그러면 한국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웃 그러는 표현을 한 겁니다. 달밭과 향신료가 듬뿍 뺀 커리와 아짜르. 이건 뭐 달맛이라는 음식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커리와 아짜르. 거기도 그 네팔의 음식이겠죠. 손에도 엄격한 계급이 있어. 은소는 얼씬도 못하는 밥상. 전 세계에서 네팔하고 인도만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요. 왼손은 뒤처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흐르는 물속을 따라가 보면 다가서서 슬쩍 씻겨주는, 이거 보면 재밌어요. 이거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물에다가 이제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한 손으로 손을 못 씻잖아요. 왼손이 가서 다가가서 슬쩍 씻겨준다. 참 재밌잖아요. 굉장히 잘 쓴 거예요. 네. 그쪽에는 설산을 돌아 나온 강기류가 있다. 날개를 달고 긴 숫자들이 고산을 넘어간다. 몇 개의 봉우리가 창문을 두드린다.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질긴 노둥이 차가운 맨손에서 목장갑으로 날아갔다. 네. 목장갑을 끼고 지금 일을 한 겁니다. 계속. 세상에는 분명 돌아가는 날짜가 있다는 것에 경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어서 그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경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절하듯이 공경하듯이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히말라야 줄기를 이끄는 골무구 밤은 왁자지껄하거나 까무잡잡하다. 네팔 말을 몰라 그냥 네팔상이라고 부르는 곳. 알고 보면 그 가게 주인은 네팔 사람이 아니다. 돌아갈 날짜가 간절한 사람들은 함부로 부유하는 주소. 이게 떠도는 주소죠. 붙박이 된 주소가 아닙니다. 주소에서 주인으로 지내지 않는다. 주인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광주에서 담양으로 오려면 퇴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붙박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시를 한 편 읽어봤습니다.